한약재 길라잡이를 제가 저술했고 그 책들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은 필기하기보단 마음 편하게 그 볼펜은 놔두고 머리로 마음으로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밴드가 있거든요. 청귤소공학부 약사모임 밴드인데 이 밴드는 지금 현재 회원 수가 5,235명 오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5,000명이 넘는 밴드고요. 아마 약사들 모임 밴드 중에 제일 아주 강력한 밴드일 거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하루에 한 10건 정도 이상의 사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누구나 알기 전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한방이 아닌 현대의학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책을 썼고 이 강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의학으로 재해석된 한방 강의여야지만이 뭐냐면 양한방 분리가 아닌 통합의학의 출발점이 되고요. 단순한 증상치료가 아니라 건강 증진이나 종합적인 치유법.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갈등탕을 주고 아스타민오펜을 줄 때 어떤 근거로 주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도움이 되니까 그냥 무작정 주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면 좋은지 여러분들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것들을 통합의학이라는데 통합의학은 뭐냐면 자연과학을 기초로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현대의학은 자연과학인데 그 전통의학은 이 자연과학에 플러스 인문과학이 포함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오행서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과학들만 추려져서 그 다음에 현대학으로 풀이가 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러분들이 보면 통합의학이 될 때 현대의학과 그 한방이 같은 비중을 잡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중의학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론적인 차이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현대의학을 기본으로 해서 전통의학에 필요한 점을 좀 취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되면 한약제제가 현대학으로 해석됐을 때 의약품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식하고 용감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계산하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또 참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약사예요. 저도 약사고 약사다 보니까 어떤 것에 굉장히 연연하냐면 먹는 약이나 먹는 제품에 연연해요. 여러분들 손발이 아주 찬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분한테 혈액순환제를 먹게 해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손이 따뜻해질까요? 보통 예를 들면 한 달이면 좀 다행이고 보통 길게는 3개월 정도 돼야 손이 비로소 따뜻해져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뜨거운 물에 5분만 담갔다 꺼내면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근데 손발 따뜻한 게 바로 차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정도 가요. 그럼 매일 한 번씩만 하면 어떻게 손발 따뜻해지겠죠. 그럴 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혈액순환제를 먹으면 그것이 또 오래 연장이 되고 그것들이 훨씬 더 길게 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정말 공짜로 쓸 수 있는 정말 많은 건강 정보들, 건강 요법들 여러분들이 상담 속에 녹여내야 되고 그 녹여낸 걸로 소비자가 환자가 더 빠른 건강의 증진이 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실력이고요. 돈도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먹는 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더 많은 부분을 넓혀주길 바라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병을 고치는 것 중에 요인 중에 약으로 고칠 수 있는 요인은 30%에서 4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잘하고 그 다음에 영양소를 적절히 선택하고 그 다음에 좋은 환경에 살면 한 80%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80%면을 인식을 못하시고 그냥 약만 갖고 해결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약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자신이 없고 내가 도대체 약사인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음식에도 건강요법에도 운동에도 신경 쓰시면 그런 것들이 자기의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높여요. 자연 치유력이 보통 50% 정도 되고 약이 한 30%에서 80% 정도를 보는데 자연 치유력 80% 올려놓고 30%를 내면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면을 전체적인 몸의 건강 상태를 회복시키는 면에 몸과 면역력이 방어 싸우고 하는 이 면에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상담 능력이나 실력은 확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약은 원군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병하고 싸우는 걸로 약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병하고 싸움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연의 치유력, 즉 면역력하고 싸우게 하고 근데 그게 비등비등하면 그때 약이 좀 포함돼서 조금 더 확 이기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힘들었어도 어떻게 돼요? 미군이랑 유엔이 들어와서 금방 어떻게 회복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군으로 사용하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약만 갖고 한다 그러면 베트남 전쟁 같은 거죠. 그렇죠? 자기의 어떤 그 투쟁 없이 외부의 원군으로만 사용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전쟁에 대한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면 중에 바로 이 면입니다. 자, 그냥 약만 갖고 싸우지 말자. 그 사람의 자연치유력을 건강히 하는 법들로 선택을 하고 상황이 병에 이기는 환경을 만들고 싸우자. 그럼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 약국에 꼭 준비해야 될 한약제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안 돼요. 한 15가지인데 저는 한 줄이면 12가지 정도를 줍니다. 12가지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일반 의약품수는 뭐 우황청심환, 천황거심이나 쌍화탕 이 세 가지는 아마 약국에 다 거의 다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약국에 우황청심환 없는 약국 없을 거고 천황거심 없는 거고 쌍화탕 없는 약국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세 가지는 당연히 있고요. 항생제로 쓰는 거 아마 프로폴리스, 그 다음에 배농상급탕, 청화보험탕 프로폴리스는 약국마다 다 있을 거고 배농상급탕일까 청화보험탕 정도나 여러분들이 만약 굳이 한다면 응교선 정도를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응교선보다는 청화보험탕 나가서 청화보험탕 추천했습니다. 배열종 진통소염제로 작약갑조타, 갈근탕, 형광표독사 아마 갈근탕은 거의 다 있을 거고요. 작약갑조타하고 형광표독사를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당건이제로서 뭐냐면 안중산, 향사편인산, 반화사심탕 이 정도만 있으면 약국에서 필요한 건 거의 다 되고 그 다음에 소변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면 자 저령탄, 당기자손, 유기장탄 15개 정도만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약국에 필요한 것들은 다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오늘 한번 갈 때까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았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아까 좀 늦게 설명이 됐고 좀 시간을 딱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 저는 현대의학과 그 전통의학의 비교를 굉장히 치열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과로 보니까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황청심이라는 약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쌍화탕 같은 것들이 아직도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쟁력이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아직도 그것이 현대의학의 약들에 비해서 아직도 뭔가 우월한 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환자들 중에 일부는 어떻게 돼요? 어떤 특별한 대상에 또 반영을 선호하죠. 그렇죠? 그런 소리는 어떻게 돼요? 전통의학이 아직도 현대의학에 비해서 경쟁력인 파트가 있고 효과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효과로 보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현대의학이 우수한 면이 있고 전통의학이 우수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효과로 보지 않고 나눠보자 했어요. 저는 나눠봤더니 의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더라. 자, 첫 번째 이론적인 면과 그 다음에 실제로 도구인 약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도 현대의학 이론과 의약품이 나누고 전통의학도 한방 이론과 자연약으로 나눠지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거는 전통의학으로 해석된 한약인 거죠.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의학이론은 그래서 의학이론은 의학이론끼리 약은 약끼리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근데 의학이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해부학입니다. 해부학은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 관찰하는 거죠. 전통의학 시대 때는 현미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큰 장기만 구분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요거는 간이야, 요거는 폐야, 요거는 심장이야, 요거는 신장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요거는 간의 투포셀이야, 그 다음에 췌장의 베타셀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크게 구분해, 큰 단위로 구분해. 그러니까 세포 수준까지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경계와 호르몬계의 구분이 없어요. 현대의학은 다행스럽게 현미경이 발달했고 그래서 세포 수계 건설이 가능하고 신경계 호르몬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부학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에 한번 생리학을 볼까요? 생리학은 세포 수준에서 그 세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살아있는 세포하고 관찰해야 되는데 전통의학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왜? 해부학서부터 세포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세포 수준 활동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 관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신경계 호르몬계 연구가 불가능하죠. 정상적인 생리활동이 불통.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생리 기준조차 잡히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전통의학에서는 혈압이
120에 80이 정상이라는 것을 기준이 없어요. 체온이 36.5도가 정상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혈당이 100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왜? 그 시대 때는 뭐냐면 자, 혈압계도 없었고 체온계도 없었고 그 다음에 혈당 측정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단순하게 어떻게 돼요? 내가 열감을 느끼면 열증이고 내가 냉감을 느끼면 냉증이에요. 그 정도의 구분밖에 없었죠. 그렇죠? 근데 현대학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리학의 발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기준들이 잡힌 거죠. 그 다음에 병리학입니다. 병리학은 뭐래요? 정상적인 생리 기준에서 벗어난 생리활동이 병적 증상인 거잖아요. 정상적인 생리 기준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병적 증상의 기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체온이 36.5도가 정상인 건지 확인이 돼야 38도가 열이 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35도가 어떻게 돼요? 찬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차게 느끼면 그냥 찬 거고 이 사람이 뜨겁게 느끼면 뜨거운 거예요. 그 기준이 없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그 병증에 대한 정의도 하기 쉽지가 않아요. 본인의 자각 증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폐암 말기인데 자, 이주희 씨가 그랬죠? 폐암 말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그냥 건강한 자로 또 갑자기 폐암 말기가 돼서 몇 개월 돌아가셨잖아요. 자, 증상이 하나도 없으면 저는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혈압이 180에 120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면 이 사람은 전통에서 건강한 사람, 아픈 데가 없으니까. 왜? 자각 증상에 의존했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병의 원인인 바이러스와 세균, 진균,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자, 요즘 이제 감기가 유행하기 시작하죠. 뭔가 바이러스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한방에서는 이게 한사예요. 그렇죠? 날씨 추운 것 때문에 병이 생긴 거예요. 바이러스가 없어요. 세균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 그 많은 전염병들이 세균성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마을이 초토화되고 다 없어졌잖아요. 자, 그렇게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병리학의 발달이 불가능해요. 현대학에서는 어떻게 돼요? 생리적 기능 확인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병적 기능도 확인이 되고요. 바이러스, 세균, 진균에 대한 병원성 미생물 발달. 그것도 정상적인 병리학이 발달했죠. 자, 그 다음에 약물학입니다. 약물학은 자 보십시오. 해부학으로 구조를 알고 생리학으로 그 정상적인 생리 기준을 알고 그 다음에 병리학으로 어떻게 돼? 그 병의 원인이 났을 때 그걸 깎고 어떻게 돼? 병의 원인을 제거해서 정상적인 생리 기준까지 맞추는 게 약물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부학도 없고 생리학도 없고 병리학이 없는데 어떻게 약물학이 나오겠어요? 전통의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죠. 단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뭐 상한론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용 설명서예요. 자, 개인이 아주 위대한 대가가 개인적 경험에 의존해서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병에 나아지는 과정들은 다 틀리니까 그건 다 생략하고 이 병에는 이 약이 낫더라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제가 공부한 방법도 이것을 이 약의 경락이 어떻고 어디에 이런 거 다 빼고 이 병에 이 약을 먹이 낫더라. 그러면 그걸 낫기 위해서 약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렇게 봤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났더니 자 뭐냐면 멘붕이 온 거예요. 제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 아시는 분들 여기 몇 분 계실 텐데 제가 30살 때부터 한방 강의를 하고 담양에 친구라고 떠들고 다니는 약사예요. 그것도 약사님들 상대로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아니 이거 정말 엉터리 같은 학문이 한방이네. 그리고 멘붕이 왔어요. 이걸 한약학을 내가 한 게 다니까 거짓말한 건가? 그리고 한참 동안 헤맸어요.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냐? 여러분들 아까 그랬죠. 한약과 현대의학의 그 차이가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비교가 안 되니까 되게 비슷한 수준의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의학은 어떻게 두 가지였죠. 이론적인 측면과 약의 조합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효과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론적인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면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비슷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약과 인간약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으로 반대로 비교되어 있어야 이게 결합했을 때 비슷한 결과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그런 거 확인해 봤더니 그 세월이 걸렸는데 한 1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그렇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희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티플러스 서클풀을 쓰시는 분도 있고 에스킨을 쓰시는 분들. 근데 이론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황당무계한데 근데 결과를 보면 또 황당무계예요. 그렇죠? 왜? 약을 먹고도 안 되던 것들이 어떻게 너무 쉽게 개선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진 거야. 이제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요? 아주 간단해요. 정말 좋은 약을 자연에서 얻은 약을 정말 현대의학 이론에
합쳐봤더니 그렇게 황당무계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한약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수합니다. 우황청심하기 좋은 거 아니라 우황청심보다 10배는 우수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한약은 뭐냐면 그 선인들이 아까처럼 무슨 병이 있으면 낫는 것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아까 병리학도 없고 생리학도 없으니까 원리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찾은 것만 중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연약은 어떻게 돼? 부작용이 적고 뛰어난 약효물질이 많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차이 나는 만큼 하늘땅만큼 이렇게 차이 나는 반대로 차이 나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 이미 임상실험에 많이 실현된 거예요. 왜? 그 병이 그게 낫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단지 이제 과정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약계를 보고 오니까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약을 쓰는 걸 전 되게 권하고 있고 많이 쓰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갖고 수리학 끄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딱 하면 오행설은 반방이론을 보면 음양오행설에서 음양설과 오행설 가장 기본적인 이론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통의학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오행설을 빨리 버리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10배는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약재제 길라자 누구나 알기 쉬운 한약재제 길라자로 여러분들이 밴드에서 신청하십시오. 공짜로 들으니까 읽어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갖고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거는 한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약사법에 2조에 보면 2조 6항에 보면 한약제자란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그 48조의 개봉판매 금지 조항에 누구든지 63조에 따라서 의약품 등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업자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를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 이게 개봉판매 금지거든요. 자, 근데 이 항에 보면 약국 개설자나 한약제자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사항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약제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쓰는지 무서워서 포장된 것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항에 의하면 약국에서는 한약제자를 개봉 판매할 수 있어요. 근데 개봉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마음대로 개봉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포지에 담아서 팔아도 되고 용기에 담아서 투약품 옆에 담아서 팔아도 되고 그걸 2가지 섞어도 3가지 섞어도 상관이 없어요. 단 개봉 판매가 안 되는 것과 섞어놓으면 안 되겠죠. 의약품과 섞어놓으면 안 되는 거고 식품과 섞어놓으면 안 되고 건식이는 그 한약 제제끼리는 섞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번호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필요한 걸 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먹고 자, 이 개봉 판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매되는 것들은 자, 제약회사에 라벨이 안 적혀 있어요. 약국 라벨에만 돼. 그건 못해. 여러분들이 해낸 거예요. 그거 먹고 좋으면 그 사람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약국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약국에서 환자들을 여러분 약사의 단골 손님으로 만드는 단골한테로 만드는 가장 좋은 길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약국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물론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15가지 그 중에서 일반 판매하고 나면 12가지 그 중에서 또 저령탕, 당기장약산, 육미장탕 9가지만 이렇게 만들어 쓰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람 있는 약사가 될 수 있어요. 왜? 이 약사님이 고쳐준 겁니다. 자, 술약 만들어서 해도 예비제재가 아니에요. 개봉 판매하는 거니까. 2가지 처만 섞어서 만들어도 그거 예비제재가 아니에요. 왜? 개봉 판매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해하시고 개봉 판매를 하는 한약제재에 대해서 많이 좀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제품에서는 안 써도 좋지만 한약제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출구인데 이것들이 너무 빨리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아까 말했던 9가지 정도는 아니면 조금 더 12가지 정도는 꼭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게 부탁입니다. 자, 이거는 뭐 똑같이 그냥 애들 연령에 따라 줄이는 건 여러분들이 의약품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이제 제가 이제 뭐냐면 현대의학을 약물학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들 해표약 그러면 뭐 강화 계지 이런 것들인데 해표약 그러면 용어를 바꿔요. 해열진통소염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해표약은 뭐다? 해열진통소염제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청열약은 뭐냐면 2가지 나옵니다. 교감신경 억제제와 천연물 한생제로 나눠주는데 석고, 지모, 치자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 억제제로
금우나 연기, 어성초 같은 거는 천연 항생 물질로, 그다음에 황련, 황백, 황련은 요거랑 요거랑 두 개 합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품습, 이수삼습약은 어떻게 보면 림프순환 촉진제하고 이뇨제로 되어 있는데 독화, 로그미자 이런 것들은 림프순환 촉진제, 그다음에 복용태서 저렴은 이뇨제로 되어 있죠. 이기약은 주로 방향성 이상 거제인데 지실, 청피. 자, 이기약은요 지실, 진피, 청피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맛이 강한 거, 향이 강한 건 다 이기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쓰는 거의 모든 향신료들은 다 이기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온리약이에요. 온리약은 건강, 고량간, 감초, 생생육인데 온리약은 뭐냐면 그걸 바르면 급여 따뜻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국소 찜질약을 온리약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온리약이 위장했을 때 위장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자극성이 많은 것들이 되게 온리약에 속해서 건강, 고량간, 산초다 자극성이 강한 거잖아요. 육개도 그렇고요. 자, 소식약은 소화성 효소제라 걔네는 129인데 소식약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효소성 소화제를 탕제로 끓이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뜨거운 물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소성 소화제는 환제를 쓰거나 했을 때 탕제로 끓일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방을 하시는 분들은 그 효소성 소화제는 안 넣고 환제로 쓸 경우에는 넣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담지의 평천약은 대부분 거담제, 진해제, 천연물 항생제들에 대해 있어서 길경, 과루인, 전호, 행인 같은 것들인데 전호나 행인은 주로 천연물 항생제로, 과루인은 주로 거담제로, 길경도 천연물 항생제 이렇게 해서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지탕, 갈근탕, 마항탕은 아마 한약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은 다 아는 처방들이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개지탕 그러면 개지, 작약, 생양대추, 감초입니다. 여기 이제 그 한약의 효능을 현대약으로 푸는 거예요. 자, 개지는 해열진 통제고 방향성 이단건이 중성 각성제 해열진 통제가 됩니다. 작약은 근육이완제고 생양은 방향성 이단건이제고 대추는 감멸, 맛을 달게 하는 거, 감초는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러면 개지탕을 어떻게 해야 쉽게 얘기하면 해열진 통제 하나에다 근육이완제,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화제 먹으면 똑같이 넣으실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갈근탕이에요. 갈근탕은 뭐냐면 갈근, 마항, 개지인데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갈근이 해열진 통제고 마항도 해열진 통제. 그러니까 갈근탕은 개지탕보다 어떻게 해열진 통제가 3개나 들어간 거죠. 그렇죠? 2개가 더 들어갔어요. 훨씬 더 몸살이나 통증에 그다음에 그 해열장이 좋겠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마항탕이에요. 마항탕은 뭐냐면 마황, 개지, 감초, 행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하고 개지 진통제가 2개밖에 안 들어 근육이한테도 안 들었는데 스테로이드 똑같고요. 근데 행인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본초합 저기 상한눈에 보면 제일 약한 단계는 개지탕을 쓰고 그 다음에는 갈근탕을 써서 제일 심한 몸살에 독감에 마항탕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진통제가 3개 들어있어요. 근육에 어느 게 됐어야 돼? 갈근탕에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갈근탕에 쓰던가요? 마항탕에 쓰던가요? 아마 마항탕이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게 딱 하나 들어있어요. 행인이에요. 근데 여지까지 행인을 뭐로 봤어요? 우리는 그냥 기침약으로 봤고 가래약으로 봤어요. 근데 저는 이 행인을 뭐로 보냐? 행인을 항바이러스로 본다고 하죠. 타미플루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주약인 거예요. 마항탕의 주약이 마항이 아니고 행인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몸살감이고 이건 독감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러면 독감에 꼭 마항탕만 쓸 것이냐? 이것도 고민인 거죠. 그렇죠? 마항탕 쓰기도 어렵고 위험하고 그 다음에 또 마항에 대한 부작용 걱정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갈근탕에다가 자, 행인을 대신할 수 있고 더 좋은 걸 쓰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프로폴리스제나 아니면 배농상급제나 써도 행인의 역할은 충분히 되잖아요. 그럼 2개 섞어서 쓰면 그게 독감 얘기 될 수 있고 훨씬 더 배열도 잘 되고 진통도 잘 될 거 아닙니까? 합방이 저절로 되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되게 박수도 치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네. 그렇죠? 치려면 섞여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약 공부하신 분들 이렇게 해석한 거 봤어요? 못 봤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니까 개지탕, 갈근탕, 마항탕이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항탕 가서 충분히 어떻게 쓸지가 딱 여러분들 벌써 잡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대약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개념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도수효탕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황청심한 천황부터 쌍화탕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우황청심한이 제가 하여튼 장담합니다. 여러분 약국에서 우황청심한이 작게 파시는 분들은 2배가 증량이 될 거고요. 많이 파시는 분은 10배까지 증량될 겁니다. 그런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황청심한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앵무스푼이 어떻고 뭐 쪼고 막 여러분들이 했는데 저는 그냥 딱 주약하는 이렇게 많은 복잡한 약재들은요 사실은 상호작용 때문에 별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동쪽으로 하고 서쪽으로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제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재들이 많은 건 사실은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황청심의 주약은 뭐냐? 저는 계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황청심한 물약 혹시라도 깨트려 보신 분 있죠? 약국에 냄새 어떻게 해요? 굉장히 지독하죠, 그렇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향이 강하거나 맛이 강한 건 뭐라고 했어요? 방향성 이단건이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계지는 어떻게 돼요? 자, 이 맛이 향이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방향성 이단건인데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놈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지 계피 자체가 중추신경에 각성작용이 있어서 우울증, 건망증, 치매에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해열진통작용이 있어요. 해열진통소염제. 아까 해표약, 진통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요 3가지만 풀어볼게요. 자, 뭐냐면 자. 이 중추신경 각성은 카페인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카페인 먹으면 각성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단건이 작용이 굉장히 강하면, 자, 이거는 자 굉장히 아까 향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오래 가면 이단건이 작용이 굉장히 강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소화제 먹고 해결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소화제 먹었는데 여러분들 약국 가끔씩 있잖아요. 소화제 먹어도 소화 안 되니까. 좀 좋은 소화제 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싸도 좋으니까. 그럴 때 쓰시면 되게 좋겠죠. 자, 두 번째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단건이제를 되게 소화제라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이단건이제는, 자, 담즙의 배출을 촉진하는 거죠. 이 담즙의 배출은 뭐냐면, 그냥 그 담즙이 아니라 그 담즙은 뭐냐면, 과잉의 지방, 그 다음에 지용성으로 시작되는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통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고지혈증이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과잉의 지방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지혈증을 개선할 수도 있겠죠. 대신 단 오래 꾸준히 먹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독성물질을 제거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독성물질을 제거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독성물질의 개선이 빠르겠죠. 자, 그럼 독성물질을 언제 맞냐, 그죠?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열이 39도 이상일 때. 일반적인 발열이 아니라 염증을 해서 거기서 발열물질이 생성돼서 연수에 가서 체온조중추를 건드려서 발열이 될 때 보통 40도가 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브리펜 쓰면 잘 듣나요? 안 듣죠. 아세타민은 잘 안 듣죠. 그렇게 잘 고열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해열진 통제를 안 들을 때 우황청심을 쓰면 아까 했던 파이로젠들 발열물질들이 담주로 배설되니까 배열이 됩니다. 그러면 또 염증이 많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신 수질이라는 데서 아드레날린, 노르에널린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요. 그때 그것들은 혈중으로 분비가 돼요. 교감신경 흥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교감신경 흥분되면 신경의 흥분적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아프지 않았던 그 자극에도 아픔을 느끼고 그 자극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혈중에 있는 아까 말했던 아드레날린, 노르에널린 교감신경 흥분 물질들을 다음주에 빨리 분비시키면 정상화되겠죠. 그러니까 통증이 굉장히 심할 때 이월소도 잘 듣습니다. 여러분들 진통제도 잘 안 들 때 우루사랑 같이 쓰셔야 되고요. 청심환랑 같이 써도 통증이 잘 됩니다. 아, 그건 우황청심환에 진통제가 세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담작용 건장이 그런데 잘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볼까요? 여러분들 술 먹으면 아세트알데히드 몸에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들 빨리 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자, 이단건이 강하니까 잘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쓸 수 있겠죠. 자, 피로가 심할 때도 피로물질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쓰죠. 피로물질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아까 피로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프로벤줄과 피로가 풀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각성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잠도 깨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야간 주로 졸릴 때 잠 깨는 약 주세요. 할 때 여러분들이 카페인 들어가면 주는 것이 아니라 우황청심환을 들으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 돼지의 그 신나물 알데하이드가 각성들어서 잠을 깨게 하고 그 다음에 담즙 분비를 촉진을 시켜서 피로물질을 풀리게 해요. 그러면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잠잘 때 야간 운영만 될까요? 공부할 때는 안 필요할까요? 당연하겠죠.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우황청심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번만 먹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우황청심환 용량을 따지면 하루에 3번 먹으면 탈이 날까요? 아까처럼 고지혈증 해결할 때 자, 하루에 한 번씩 한 달 먹어도 부작용이 있을까요?
부작용 날 일 없어요. 3개월 먹어도 부작용이 없고 1년 내내 먹어도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피로도 풀리고 고지혈증도 해결되고 소화도 잘 되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약간의 해열진동 작용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 여러분들 숙취 때 보면은 아세탈 때 머리도 찌긋찌긋거리고 그 다음에 기운도 없고 소화도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자, 속이 미식미식거리잖아요. 자, 근데 우황청심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는 자, 담즙 분배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세탈도 빠져나갔어요. 속은 편안해지죠. 소화제 이산화탄소 자체가 소화 기능 정상화시키니까. 딱 개지 어떻게 돼요? 진통작용이 있어요. 그 머리 아픈 것도 개선이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우황청심환을 쓸 때가 어떻게 한두 군데가? 자, 이 우황청심환하고 제일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천황보신단이죠. 그렇죠? 천황보신단하고 우황청심환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잘 모르죠, 사실은. 그거 아시는 분 있으면 안약실에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 제가 알고 10명한테 물어보면 2명 정도는 안 되세요. 8명은 잘 모르더라고요. 자신 있게 여러분 설명할 분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청심환하고 우황청심환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놔두고요. 이거는 뭐 다 나눠있어요. 천황보신단은 뭐냐면 주약이 산조인이에요. 산조인은 주로 뭐예요? 신경을 안정시키고 잠이 안 올 때 잠을 잘 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잠을 그렇다고 썩 많이 오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천황보신단은 어떤 거냐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심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우황청심환은 어떤 거예요? 독성물질을 빨리 빼내고 그 다음에 각성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우황청심환은 커피처럼 먹고 정신을 발딱나게 하고 피로를 풀어서 더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천황보신단은 어떻게 돼요? 잠 푹 자서 쉬고 아침에 일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제 천황보신단 쓰는 법을 알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황청심환도 한 달 내내 써도 부작용이 없고 1년 내내 써도 부작용이 없는데 자, 이렇게 몸을 안정시켜서 피로를 풀어주고 잠을 잘 오게 하는 거를 한 번 쓰고 두 효과가 있을까요? 그 대부분 각성시키는 건 한 번의 효과가 있지만 이렇게 안정시키는 건 한 번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열흘, 한 달, 두 달, 석 달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천황보신단 어떻게 팔아요? 잠 오는 다는 한 병 주죠. 이거 효과 없으니까 먹지 말라고 광고하는 건 똑같아요. 적어도 천황보신단 여러분들 한 달치씩은 줘야 됩니다. 한 달 정도 먹어야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약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천황보신단이 왜 제품화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름값이에요. 여러분들 십전대보탕 이름 되게 좋잖아요. 그 십전대보탕이 보약 중에 최고인자인데 그거 아니더라도 이름이 그렇잖아요. 천황보신단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제품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약국에서 만약에 정말 천황보신단을 효과 있게 팔고 싶으면 한 개씩 주면 안 돼요. 적어도 10개, 30병은 줘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약에 대해서 효과를 물어볼 수 있고 효과를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원래 그 효과의 방식이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 천황보신단과 우황청심환의 효과의 차이를 확실히 알겠죠? 천황보신단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겠고 우황청심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겠죠? 우황청심환 하루에 꼭 한 번 먹어야 된다? 아니다? 아니다. 하루에 3번 먹어도 상관없다. 여러분들 소화가 급체가 돼서 소화제를 먹어도 풀리지 않은 사람을 한 번 먹고 풀린다고 그게 풀리겠어요. 그렇죠? 적어도 하루에 3번씩 3일은 먹여야 되고 그 다음부터 한 알씩 한 일주일은 먹여 속이 완전히 다 풀리겠죠.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근데 꼭 뭐냐면 어떤 분은 저한테 설명 그렇게 먹고 있는데 약국에서 이제 더 많이 살려고 했더니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난다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우황청심환 먹으면 부작용이 있다고 뭐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한번 볼까요? 자, 우황청심환 보면 원래 보면 동의보항에 있는 우황청심환을 우리가 쓰는 거고요. 원래 원방은 두진세의 신법이라 해서 나오는 우황청심환 여기 보면 진사가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우황청심환을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고 뭐 부작용이 있다는 건 바로 이 두진세의 신법에 나오는 우황청심환이에요. 여기에는 어떻게 수은이 들어있으니까 진사가 들어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허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동의보감에 있는 처방들을 보면 여기 어떻게 돼? 진사 있어요? 없어요? 빨리 보세요. 없죠?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한의사들이 이제 나와서 우황청심환 약국에서 함부로 파는데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막 떠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것만 주시는 거예요. 두진세의 신법에 나오는 우황청심환은 우리 안 나온다. 약국에서 팔지도 않는다. 우리 우황청심환은 수은이 없다. 까불지 마라. 모르면 잠잡고 있어라. 무식한 체 하지 마라. 이러고 당당히 얘기도 되는 거죠. 충분히 아시겠죠? 그렇죠? 우황청심환 마음대로 팔아도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여러분들 일반 의약품은요, 용량용법이 정해지지 않아도 별로 부작용이 없으니까 일반 의약품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너무 겁나게 그냥 쫄아서 그냥 팔지도 못하고 하나 팔고 세 개 팔면 이거 걱정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우황천신을 받았을 때 아무런 문제 일으키는 거 없어요. 아, 우황천신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단권이작용이 좋잖아요. 이단권이작용은 위장관으로 활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속쓰림 있는 사람들은 궤양이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속쓰림 없는데 피로음산을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비타민C 먹고도 그 신자극 때문에 설사하잖아요. 그렇게 자극되면 설사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부작용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몸이 어떻게 손상되고 뭐 손상되는 건 전혀 없으니까 그것들 마음 먹고 쓰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2배, 10배 팔만 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게지탕입니다. 게지탕은 자, 쌍화탕은 뭐냐면 게지작용 생경되죠. 아까 게지탕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냐면 황기, 그 다음에 청궁, 당기, 숙장이 더 들어가는데 숙장, 당기는 이거는 그냥 다 빼고 나머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황기는 저는 그냥 해열진 통제로 봐요. 그러니까 쌍화탕은 해열진 통제가 2개가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청궁은 뭐냐면 그 혈액순환제를 모시고 되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청궁은 냄새가 독해요. 그렇죠? 당기도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청궁, 당기가 들어간 건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생각에는 이단건이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쌍화탕은 게지탕에다가 진통제가 하나 더 들어있으니까 해열 진통제약도 조금 강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 이단건이제는 소화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화 능력도 굉장히 좋겠다. 그러면 밥 안 먹는 애들 먹어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애들 먹어도 좋겠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어떻게 돼요? 보약으로 생각해도 별 문제가 없는 처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거는 뭐냐면 감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어린이들한테 오래 쓰지 마라. 차라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방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감초 빼고 그 다음에 숙지향뼈 별로 의미 없거든요. 2개 빼고 나면 약도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먹기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방을 하신다 그러면 자, 감초 빼고 그 다음에 숙지향 감초는 여러분들 그냥 스테로이드예요. 천연물 스테로이드는 효과가 좀 효과가 좀 적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좀 이따 나타나긴 하지만 부작용이 틀림없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감초 부작용이 문페이스잖아요. 문페이스가 뭐예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제일 전형적인 그냥 스테로이드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쓸 때 어떻게 돼? 임산부 그 다음에 어린아이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쓰자면서 그걸 스테로이드라고 인식하고 쓰면 굉장히 괜찮은데 모르고 쓰면 무식하면 용감이죠. 여러분들도. 나는 스테로이드 안 썼어요. 왜?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있는데. 감초 쓸 때 조심하자 그래요. 처방을 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감초 제대로 빼고 쓰십시오. 자, 옛날 사람들도 감초가 좋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스테로이드 좋은 제가 모든 약 스테로이드 쓸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왜?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지만 부작용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오래 쓰지 않았잖아요. 돈도 없기도 하고 오래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일어날 이전에 다 끝났어요. 근데 요즘은 아까처럼 자, 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연항생물질이에요. 천연항생제는 자, 뭐냐면 항생제 역할을 해요. 세균도 죽여야 되고 바이러스도 죽여야 되고 진균도 죽여야 항충제도 벌레도 죽여야 되는데 제가 이제까지 검토한 바로는 약국에서 유통되는 한약제제 아니면 일반 의약품의 식품유에서 항생제 쓰는 것들은 프로폴리스제가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첫째 선택은 프로폴리스인데 프로폴리스 제제는 여러분들 돈을 좀 비싼 걸 쓰시길 바랍니다. 싼 걸 쓰시면 프로폴리스는 그 역가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품질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옛날에 조제할 때 항생제는 어떻게 돼요? 유한양액도 썼잖아요. 싼 거 안 썼잖아요. 그렇죠? 왜? 항생제가 그 약효에 모든 걸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폴리스 제제했을 때는 제일 비싼 거 쓰셔도 돼요. 아니면 제일 믿을만한 회사를 거 쓰세요. 왜냐면 이 프로폴리스를 낮은 걸 쓰면 효과가 막 무너지니까 여러분들이 약국 신뢰하고 문제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걸 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제약회사,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것들을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프로폴리스 배농상급탕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설명하기엔 시간이 짧네.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 다음에 좋은 것들 좀 배농상급탕, 그 다음에 천황급탕, 음교산까지 감고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조합은 프로폴리스 제제하고 청화보금탕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프로폴리스는 음인약이고 청화보금탕은 양인약이거든요. 2개 합치면 그러면 그냥 음양에 다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근데 배농상금이 좋긴 한데 이것도 음인약이라 이렇게 쓰면 약간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게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들을 쓸 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증상이 심하면 용량을 오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 가서 증상 심하면 항생제 여러 가지 꽂잖아요. 그렇죠? 이건 천연물들이 어떻게 돼요? 용량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3알 그러면 딱 한 알씩 3알, 6알 그러면 2알씩 쓰잖아요. 증상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6알이 아니라 하루에 10알도 쓸 수 있고 15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이것들을 프로폴리스, 페롱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도 되는 거죠. 병원에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 여러분들 왜 안 하십니까? 그렇죠? 증상이 심하면 당연히 섞어야 된답니다. 그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들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인풋순환계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설명이 되게 좋은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해피약으로는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열진통소염제에서 감기약을 쓰는 것들이 자기감기부터 항목부터 간다. 여러분들 약국에 있는 약들이 있죠, 그렇죠? 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자약감초탁. 자약감초탁은 자약감초탁 2가지 들어있는데 아까 자약 뭐라 그랬어요? 근육이완제. 감초 뭐라 했어요? 스테로이드. 개념 딱 잡혔죠? 자약감초탁은 뭐냐? 근육이완제 플러스 스테로이드. 진통에 굉장히 잘 듣겠죠, 그렇죠? 여기 뭐가 빠졌어요? 진통소염제가 빠졌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진통제 나프록센, 브루펜. 이해하시겠어요? 감이 오세요? 머리가 찡하지 않으세요? 이럴 때 한 번씩 박수 치면 내 기운 나고 하시죠. 딱 느낌이 오죠, 이제,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진통제에다가 나프록센이나 아니면 피록시캄이나 아니면 브루펜이나 거기다가 자약감초탁.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목표독사입니다. 갈근탕과 항목표독사는 제가 많이 그 2개가 비슷한 용도예요, 사실은. 네? 진통제들이 되게 많이 들어간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갈근탕이랑 항목표독사 써도 되는데 갈근탕은 음인 처방이고 항목표독사 양인 처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약국에서 약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양인일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음인들은 좀 안정된 것을 꼭 처방전 먹고 먹는 사람들이 음인이 많고 제 경험이라면 항목표독사 양에서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항목표독사를 쓰는 게 저는 더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표독사, 갈근탕, 자약감초탁을 써놓고 감기, 몸살 이럴 때 다 써도 되지만 그럼 여기다 어떻게 돼요? 항목표독사를 한번 볼까요? 자, 강활형계 방품이 이다 저기 뭐냐 해열진통소염제예요. 시오도 해열진통소염, 바이언스 이단건제, 독칼도 해열진통제예요. 자, 전호가 조금 진행하는 길경이 항생제고요, 감초 있고요, 지각 이단건제제고, 청궁 이렇게 되면 해열진통소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있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갈근탕 몇 개 들어있어요? 3개 들어있었어요. 근데 갈근탕은 상약이라 그 용량이 좀 많고 이거는 원래 첨벙표독 산제는 용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려고 그러면 항목표독사를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거기다 용량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돼요? 자, 이것들은 좀 길거고 약하고 하면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처럼 프로폴리스를 넣어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관절이 심하면 여기다 어떻게 돼요? 피록시캄 넣어도 되는 거죠. 자, 이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항목표독사는 여러분들이 화이트벤하고 똑같은 거예요. 갈근탕은 어떻게 돼요? 항생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화이트벤에서 어떻게 돼요? 항생제가 빠진 거예요. 항목표독사는 중압감기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필요한 증상에 조금 더 추가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정말 쉽게 가르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단건이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제가 오늘 제가 목표로 한번 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안중산 형사편이나 반환사심판 이거는 따로따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개 다 준비하셔야 돼요. 자, 안중산 볼까요? 한 5분 남았으면 5분 내에 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안중산을 보면 자, 여기 모료가 있어요. 자, 개지, 자, 이단건이제, 변호색, 대혈진통제, 모료, 제산제, 그 다음에 왜 스테로이드가 안중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통증 때문에 안중산에 저는 감초가 들어갔는데 감초를 빠지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회향, 고량경은 아주 강력한 이단건이제, 온약이라는 게 강력한 자극제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 사인, 이것도 이단건이제. 이단건이제가 어떻게 돼? 하나, 그 다음에 둘, 이 강력한 건 3배로 쳐야 돼. 3, 4, 5, 6, 7, 8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변호색도 맛이 좀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밀성 이단건제니까 한 9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제산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해열진통제가 들어있다. 여러분 안중산은 뭐겠어요? 제산제가 들어있다는 소리는 위산가제에 의한 속쓰림이 있겠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속쓰리면서 소화불량도 있겠다. 그렇죠? 안중산의 목표점이 다 나왔네요. 이제. 자, 속쓰림도 있는데 소화불량도 있어요. 그래서 많잖아요.
저산증 환자들 다 여기서 속하겠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위통이 있는 거야. 왜? 진통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화가 안 돼야 돼. 그럼 조산증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만성적인 위궤양 소화불량이 있는데 안중산이 맞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 아셔야죠. 여기까지 더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자, 향사평이사는 뭐냐면 지실, 목향, 향부자, 진피가 2단 건이제고요. 박향사인, 창출, 후박이 2단 건이제고요. 생장도 2단 건이제고요. 감초만 돼서 감초도 빼는 게 좋죠. 이건 뭐돼? 2단 건이제만 들어있는 거잖아요. 감초만 빼면. 그렇잖아요. 이건 뭐예요? 단순한 소화불량. 속쓰림이 없는. 자, 위통도 별로 없는.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안중산하고 포커스가 딱 차이가 나죠? 그쵸? 자, 그 다음입니다. 반화사심탕입니다. 반화사심탕 보면, 자, 여기 볼까요? 자, 황금항년은 천연항생제는 굉장히 강력한 거고, 고비성 이단건이제 역할하고, 교감신경 흥분을 억제합니다. 건강은 강력한 이단건이제 역할하고, 감초는 스테로이드 음질, 인상 강심적이 있고, 반화, 거담적이 있고, 그 다음에 위장가는 촉진하긴 하지만,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소화제는 많지 않잖아요. 그쵸? 아까 말했던 5개씩, 9개씩 그렇게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반화사심탕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돼요? 소화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화제로 쓰잖아요. 그쵸? 엄밀히 따지면 뭐냐면, 자, 황련한금은 굉장히 강력한 게 항생제인 거예요. 항생제. 예? 항생제에다 어떻게 돼요? 소화제가 조금 더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파이로리균에 의한 이해하시겠어요? 위궤양. 그 다음에 세균성 장염 안 들을까요? 그쵸? 바이러스 장염은 안 들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균에 의한 뭔가의 소화기 질환의 염증이 있을 때 쓰는 거라는 거죠. 소시오탕도 비슷해요, 사실은. 소시오탕 처방이 다 비슷하잖아요. 황련 대신 쉬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소시오탕증에 그런 열증도 괜찮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아까 소시오탕 설명할 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그냥 여기까지 바로 넘어왔어요. 설명.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이 반화사심탕은 세균성 소화기 질환. 그 다음에 안중산은 속쓰림을 동반한 저산증. 그 다음에 향사평이사는 어떻게 돼? 그냥 단순한 소화불량. 다 됐죠. 그쵸? 자, 나머지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어떻게 12개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렇잖아요. 더 이상 한약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한약 공부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준 거예요. 그쵸? 이 정도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박수도 한번 하죠. 그쵸?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